난 엄마가 죽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어떻게 나를 그 지경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그냥 나는 엄마 다 이해해.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도망가자. 나랑 같이 도망가. 넌 몸만 가면 돼. 아니 오늘 긴장되네요. 가장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오늘 할 이야기는 사실 저희 커플에게 닥친 약간 첫 번째 시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대박. 이런 리액션 좋습니다. 대박. 이게 막 알콩달콩한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서 준비하는 과정도 되게 지난했고 촬영도 너무 역대급으로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채널에 이 서사가 저희 커플이 어떻게 만나게 돼서 어떻게 사랑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애를 낳고 막 이런 과정을 다 담느라고 이걸 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의 어떤 관계가 깊어지는 되게 중요한 계기의 사건이어서 이거를 아예 안 다룰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고민이었어요. 타이밍상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의 가정사를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맥락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요. 진짜 발단은 제가 애인을 되게 강렬하게 처음 만나고 나서 이 관계가 뭔가 바로 연애로 들어간 건 아니고 약간 썸 타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너무 좋아. 썸 타는 거 너무 좋잖아. 약간 이게 사귀는 거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근데 둘 다 지금 뭐 연애를 정식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시기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게 초반에 대화가 오고 갔는데 그럼 우리 뭐 한 번 잤다고 우리 사귀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조금 그렇고 근데 서로 호감인 건 알겠고 서로 귀한 인연이구나 이런 거는 눈치를 챈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말랑말랑한 그런 감정을 이어오면서 연락을 계속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집에 올래? 하고 홈데이트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춤추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집이 비니까 놀러와 해가지고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되게 안 사귀는 상태에서 집에 놀러 가신 거죠? 맞아 안 사귀는 상태에서 이거 사귀는 거 아니었어요? 그 맥락 밝혀지는 진실. 아니 근데 초반에 정확하게 말한 게 아니었어. 약간 이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지 조금 유보하자. 좀 생각을 해보자. 약간 그런 상태였잖아요, 지금. 결혼을 할 건데 뭔 소리야. 사귈지 안 사귈지 뭔 소리. 아니, 분명 저는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나의 더 원 배우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저 되게 들뜬 마음으로 막 예쁜 속옷도 막 챙겨가고. 첫 이제 홈데이트니까 막 그런 많은 로망?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면서 갔죠. 근데 그날 밤에 갑자기 여동생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 그 시간에 뭐지? 이러고 딱 받았는데 언니 어디야 지금?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와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되게 약간 SOS를 청하는 그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너무나 이제 오래 캐캐 묵었던 저희의 가정에 있었던 아픈 치부 같은 것들이죠.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터질 게 터졌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필 오늘 내가 예쁜 속옷 입고 썸녀의 집에 놀러 온 이 상황에서. 근데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다 지나간 일이 됐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순간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이게 옛날에 미성숙한 위드였다면 그냥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갑자기 확 왔으니까 이거를 썸 타는 사람한테 말을 할 수는 없고 일단 나 당장 집에 가봐야 될 것 같다. 뭐 나중에 연락할게 이러고서는 그냥 혼자서 부랴부랴 그 집을 나왔을 테고 그리고 흐지부지 이 사람한테 다시 연락을 못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 가정에 안 좋은 핵폭탄급 사건이 이렇게 팍 터졌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적인 그런 관계였고 설명하기도 싫었고 사실 그냥 복잡한 감정 있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막 서럽기도 하고 뭐 막 다 얘기하고 싶은데 다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도 신경 쓰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이제 그 관계를 그냥 외면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었는지 그 순간에 그 모든 게 시뮬레이션이 샥 지나갔어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놓치겠구나. 이게 갑자기 그냥 미래를 보는 것처럼 후룩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선택을 했어요. 정말 미안한데 나 지금 당장 택시 타고 집에 가봐야 되는데 혼자서는 못 가겠으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덜덜 떨릴 것 같으니까 네가 그냥 내 손을 잡아주고 내 손만 잡고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근데 대신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제 상세님이 무슨 상황인지 이렇게 느낌으로 싹 오잖아요. 되게 심각한 일이 터졌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러겠다고 하고 근데 진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가는 내내 아무것도 안 묻고. 그래서 택시를 태워서 저를 내려주고 그냥 난 괜찮으니까 언제든 나중에 네가 편할 때 연락해줘. 그리고서는 이제 갈게. 이러고서 택시 타고 다시 후루룩 갔어요. 그 상태로 이제 집에 들어온 거죠. 그때 아마 새벽 1시에 저희 집에서 출발했을 거예요. 맞아, 진짜 늦은 시간이었어. 되게 정신없어졌겠어요. 맞아, 너무 새벽에 갑자기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진짜 혼비백산했던 것 같아. 약간 제 얘기만 막 하면은 조금 힘드니까 네. 물어볼게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당시에? 속옷이 속옷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지금? 그냥 속옷이 너무 예뻐. 아 저기요! 내 걱정 안 됐어? 이런 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속옷이 아무것도 묻지 말아달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같이 들어가기를 원했으면 같이 들어가자고 했을 텐데 뭐 그런 건 아닌가? 뭐 엄청 심각한 건 아닌가? 해서 그냥 원하는 대로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주님도 되게 용기 내셨겠어요. 그런 시뮬레이션도 지나가지.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 이 와중에 맞아. 이거 안 해본 선택을 또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그러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날 발생했던 그 사건은 사실 아직까지도 저희 가족한테 되게 큰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나간 일이라서 뭐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땐 그랬네 이렇게 하지만 마음에 한켠에 씁쓸한 그 아직 덜 아문 상처를 다 갖고 있나 봐요.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저희 가정사의 어떤 맥락을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해야겠다라고 약간 결심한 가장 큰 계기가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밀레니얼 세대의 30대 중반의 K 장녀인데 그 저의 입장의 삶을 비슷하게 살아온 어떤 뭐랄까 동년배의 다른 여성들 혹은 나이대가 좀 더 어리더라도 그냥 한국에서 이제 딸로서 그리고 또 큰 딸로서 살은 그런 여성들이 되게 많이 공감할 법한 그런 보편성 있는 이야기여서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를 꼭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상처지만 조금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로 싸맬 수 있으면 이 이야기의 뭐 메시지를 그럼 누군가는 너무나 듣고 싶었던 얘기일지도 모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살짝 예고편을 드리자면은 저희 가족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유년기랑 이제 청소년기랑 청년기 20대 초중반까지도 되게 극심한 부부싸움이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약간 불행한 패턴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정말 심할 때는 그냥 뭐랄까 집안의 물건들이 파손되거나 112에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엄마 아빠 좀 말려달라고 뭐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게 별로 이제 낯설지 않은 일이었고 약간 어린아이가 절대로 보면 안 되는 그런 광경을 너무 많이 보고 자란 거예요. 그냥 이런 걸 이해하시기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분들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좋은 점도 정말 많았거든요.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약간 최고의 엄마 아빠였던 점도 있는데 최악의 엄마 아빠였던 점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엄마 아빠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이 관계를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고 장점, 단점 혹은 나쁜 엄마, 나쁜 아빠, 뭐 좋은 엄마 아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고 그 모든 게 다 공존하고 있는 그런 감정과 그런 관계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어른이 되고 좀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고 나서 그게 공존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공존해도 되는 거였구나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이제 그 전에는 그게 공존하지 않고 제 안에서 막 충돌했거든요. 그게 너무 혼란을 가져왔고 그리고 저의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니까 되게 혼란스러웠죠.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이번 에피소드가 조금 많이 묵직합니다. 처음 시작은 약간 꽃동산을 지나가는 느낌일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서서히 올라가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막 이랬거든요. 이번 에피소드 이제 안절부터 꽉 잡고 들어가도록 하죠. 네. Let's go! 일단은 좋은 점부터 말하기로 했으니까 저희 아버지의 최고의 좋았던 점 저희가 10가지를 나열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아버지는 첫 번째로는 아침형 인간이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고 항상 아침 상황을 차려주시곤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가정적인 분이어서 뭔가 집안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익숙했던 그런 아버지거든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는 약간 주말마다 한강으로 놀러가서 같이 공놀이 해주고 배드민턴 쳐주고 자전거 가르쳐주고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어요. 아빠랑 놀았던 기억이.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제가 거짓말 한 것 때문에 되게 크게 혼나서 회초리를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르튼 제 종아리를 이제 연고를 발라주시면서 밤에 혼자 이렇게 훌쩍이는 그런 아빠 모습 막 이런 것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좀 재미난 건데 중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제가 교복 바지를 너무 입고 싶은데 교칙상 여학생은 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빠한테 말씀드렸더니 아빠가 이제 학교에다가 냅다 전화를 해가지고 교무실에 전화해서 설득해가지고 저만 예외적으로 교복 바지를 입을 수 있게 허용하는 걸로 이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교에서 저 혼자였어요. 여학생이 교복 바지를 입고 있는 거는. 그랬던 기억?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거기서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여학생이니까 여자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행동 거지를 해야 돼. 라는 그런 압박이 거의 없었고 비교적 이제 페미니즘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우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보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자란 게 해준 게 너무 좋았다. 플러스 제가 시험지에다가 죄다 막 만화만 그려져 있고 점수는 개판이고 막 이러니까 엄마 아빠 두 분 다 그런 것들을 보시고 제 진로를 빨리 만화로 이제 틀어서 예술 고등학교에 갈 수 있게끔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좀 가자 해서 저를 차에 태우고서 아빠랑 단둘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라는 데를 견학을 갔던 적이 기억이 나요. 참 그래요. 그 시험지에 그렇게 만화만 그려져 있고 점수가 개판이면 엄청 혼내고 만화 다 찢어버리고 막 그 세대의 부모님은 그렇거든요. 제 친구들은 그렇게 간신히 만화를 배워서 온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만화라는 예술 장르를 되게 높게 인정해 주셨고 그것도 예술이야 라고 생각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마음껏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시고 먼저 이런 길도 있단다 이런 걸 알려주셨다는 게 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6번째인데 제가 항상 덤벙거리는 버릇이 있어서 물건을 잘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mp3가 있는데 그걸 주워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복수심이었어요. 나도 맨날 잃어버리니까 누군가도 잃어버리면 다시 안 돌아오게끔 해서 이건 내 거야 내가 죽은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빠한테 딱 들킨 거예요 그걸. 근데 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너무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요. 떨어져 있는 물건, 네 물건이 아닌데 그냥 가져와 버리면 너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니? 이러면서 약간 그런 사람들만 우글거리는 곳에서 살고 싶어? 아니면은 네가 네 물건 잃어버렸을 때 그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던지 아니면은 그게 돌고 돌아서 너한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세상을 살길 바라니? 네가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웠죠. 그 얘기를 듣고서. 조용히 파출소에 가서 mp3를 갖다 줬어요. 이거 주웠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되게 가부장적이지 않으셨고 개방적이셨고 타투사 출신이어서 그러셨는지 미드도 좋아하시고 되게 여러 방면에서 조금 좀 깨어 계신 특별한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되게 귀여운 구석도 있었어요. 영화를 좋아하셔가지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영화 보고 나오면 액션 영화 막
주인공 따라하듯이 막 부엉부엉 말면서 이렇게 말로 막 소리 내면서 엑셀을 막 밟아서 엄청 천천히 달리는데 요란하게 소리 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우리들 막 재밌게 놀아주시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한테 약간 스킨십 하거나 뭐 껴안거나 이런 거 되게 잘 하고, 진짜 심각하게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는데 샤워 후에 벌거벗고 돌아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빠가 있는데 벌거벗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 막 이랬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이런 적 있었어요. 제가 나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알몸은 아름다운 거야. 나체는 이상한 게 아니야. 사람 몸이야.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수치스럽거나 안 좋은 게 아니구나. 이거를 되게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막 벗고 다니고 그러나? 지금은 안 그러지만 표정 관리 안 되시네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냥 아빠한테 뭐 어때?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만 받았던 약간 특별한 애정 표현? 이런 것들도 어렴풋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 뭐였냐면 아침잠이 많아서 제가 아침에 맨날 못 일어나는데, 이제 아침형 인간인 아빠는 새벽같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항상 저희를 깨워주고 가셨어요. 네, 이렇게 일어나라 일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와서 발을 쓰다듬으시거든요. 아빠는 나 깨웠다 간다 이러면서 가버리세요. 아빠가 발을 쓰다듬었던 그런 기억들, 아니면 이제 제가 막 귀여운 짓을 막 한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여기를 살살 긁어줘요, 강아지 대하듯이. 우리 딸이 최고네 어쩌네 막 이렇게 막 왁자지껄하게 표현하신 건 아니지만 담담하게 늘상 제 뒤에서 우두커니 서 계셨던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아빠랑 사이가 되게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른 분들은 진짜 이상적인 가족이네, 아버지가 저러긴 진짜 쉽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아버지라서 더 높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게 있거든요. 보통의 한국 아버지들은 이렇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심성이 약간 어질고 좀 가정적인 아버지의 10가지 모습이고요. 어머니는 좀 강단 있고 지혜로운 어머니의 10가지 모습이라고 제가 기억나는 대로 나열을 해봤어요. 네, 어머니는 반대예요. 올빼미형 인간이어가지고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아니면 회식하시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 전에 국이나 찌개를 가끔 끓이셨는데 보통 이제 집안일은 많이 못 챙기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만큼 해주셨고,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커리어 우먼, 그런 일하는 이미지가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일이 잘 되고 계약이 큰 규모가 막 성사가 되고 이러면 이제 엄마가 축하 파티 하자고 불러서 외식해주고 막 선물 사다 주고 그런 어머니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뮤지컬, 영화, 연극 이런 문화생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런 거를 가족들끼리 다 같이 보러 다니곤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이것저것 이렇게 보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 행사로 만들어 주셔서 제가 그런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감상하는 훈련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어렸을 때 잘 다져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보고서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어머니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이거는 약간 어머니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떠오른 건데, 아기 때부터 제가 뭔가를 원할 때 떼쓰는 모습으론 그걸 얻을 수 없어 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저는 되게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고 기억이 들어요. 엄마가 항상 무서웠거든요. 한 번 딱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바꾸지를 않으셨어요. 제가 막 이렇게 생떼를 부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엄마의 눈빛으로 제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보다 엄마가 더 무서웠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마는 지금은 그냥 그때 너의 어리광을 좀 받아줄 걸 하는 그런 못내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냥 이제 살림살이 너무 팍팍하고 힘드니까 어린아이 어리광을 받아줄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가 뭔가 갖고 싶으면 설득하려고 해야지 떼쓰는 건 안 돼.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뭔가 설득시킬 때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구나라는 걸 되게 어렸을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큰 건데, 네 번째는 중학교 때 제가 친구들하고 불화가 있어서 아웃사이더가 됐어요. 왕따였던 것 같은데 사실 누군가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해코지를 하지는 않았던 거니까 그냥 노는 무리에서 이제 싸워가지고 떨궈져 나온 거죠. 근데 그렇게 혼자가 되면 그것도 약간 되게 심리적 타격이 크잖아요. 그때는 뭐랄까 친구들의 세계가 전체인데
내가 친구가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학교가 가기 싫고 울면서 막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실토를 한 거죠. 했더니 엄마가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잘 들어주셨어요. 왜 학교에 가기 싫으니? 이래서 친구가 없니? 제가 막 진짜 너무 서럽게 소풍 가도 맨날 혼자고 음악실, 과학실 갈 때도 혼자고 밥도 맨날 혼자 먹고 아무도 내가 교실에 있던 관심도 없다고. 근데 그런 곳에 있는 게 너무 싫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전학을 갔으면 좋겠니? 전학을 가는 게 좋겠니? 이렇게 딱 물어보시더니 그냥 이 곳을 도망가고만 싶었어.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서울에서 쌓아왔던 모든 커리어와 집과 뭐 이런 인프라들을 다 내려놓고 갑자기 분당으로 이사를 갔어요. 다 같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나 둘씩 쌓아야 됐던 그런 상황이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선택이 저를 되게 살렸거든요. 그때 밑에서부터 확 바꾸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쓰지 않았으면 서서히 메말라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릴 때 엄마한테 SOS를 했는데 엄마가 네가 잘 좀 해봐. 뭐 그 애들이랑 화해를 해봐 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한테 이게 필요하니? 그래 가자. 그러고서는 모든 걸 다 내 편에 쓰고 나를 최우선으로 뒀다는 게 그게 지금 생각해도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강단과 이 결단력. 나도 그런 엄마가 꼭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그때는. 내가 누군가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진짜 밑바닥에서 마지막 간절한 목소리를 냈을 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해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겠다. 막 이런 것들. 그런 걸 생각했죠.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저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동안에 내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나 음. 내가 학창 시절에 어떻게 지냈던 학생이었는지랑 이런 거 약간 이렇게 맞아. 대비하면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엄마가 전적으로 내 편이었구나, 내 편이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구나. 나는 그런 지원군이 내 뒤에 떡하니 있구나. 이런 거를 되게 강렬하게 느꼈던 어린 시절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어머니한테 마음을 이렇게 연 그런 케이스?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제가 성적이 개판이었는데 예고라는 목표를 딱 잡아주신 거잖아요. 중학교 때 한번 크게 이제 이사와 전학을 다 한꺼번에 겪고 새로운 환경이 돼서 아버지랑 같이 이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견학 갔다 오고 자 이제 너한테 이런 목표가 생겼으니까 잘 해보자.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런 지원을 해주셨어요. 제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 과목 학원에 다 등록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건 학원이나 과외를 더 추가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점수를 2배를 만듭니다. 그래서 평균 40점대에서 80점대로 올라간 거예요. 제가 진짜 그거를 다 서포트를 해주신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이제 같이 결정을 해서 그 전과목 학원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무조건 너는 어느 학교에 가야 되니까 넌 이 코스를 밟아 이게 아니라 이제 같이 상의를 해서 우리 목표가 이거니까 그럼 점수가 이 정도면 절대 안 되겠지? 이러면서 이 학원이 어떠니? 같이 가볼까? 이래서 열심히 하기로 했고 동기부여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입시 막바지에 가족 여행을 이제 해외로 가는 거를 일정을 잡았어요. 근데 미술학원에서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애를 빼돌리면 안 됩니다 어머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 하루 이틀 빠졌다고 떨어질 실력이면 떨어져야죠 이런 식으로 가족여행도 중요한 거야. 빡세게 일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놀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린 간다. 단칼에 학원 선생님을 말을 끊고서 다 같이 이제 해외여행을 갔다 온 거 그런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는 너무 무서워했고 진짜 청소년기에는 너무나 든든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강인한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 진짜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나는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갈 거야 엄마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되게 고군분투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래 너는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 가라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얼굴색이 탁 변하더니 그런 사람이 너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겠냐. 너가 재력이 없으면 그 사람 너한테서 다른 걸 빼앗아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돈 많은 사람한테 의존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되고 살이 되는 말임 동시에 너무나 창피한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어머니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때 약간 경제관이라고나 할까? 독립심, 자립심 이런 것들도 어머니한테서 많이 받았어요. 함부로 이 세상에 공짜 없으니까 갑자기 알바 같은 게 고액으로 떠 있는 건 절대 혹하면 안 된다. 네가 생각하는 건전한 일이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든지. 그렇게 누군가가 너무 뻔하게 공짜로 호의를 뭔가 주려고 하면 경계해라. 이런 걸 먼저 가르쳐 주셨고 현실주의적인 그런 면모를 많이 배웠죠. 근데 또 되게 좋았던 게 어머니가 일을 또 엄청 잘하시는 편이었으니까 씀씀이에 대해서도 그냥 그저 갖고 싶은 걸 소비하는 거는 되게 엄격하게 안 돼 이러셨는데 내가 뭔가 경험하거나 필요했던 물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비하는 거를 이제 좀 아낌없이 해주신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술 도구 같은 것도 그냥 더 좋은 도구 막 이런 식으로 그거 뭐 조금 아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고 싶은 물감 사고 사고 싶은 붓 사. 네가 배우고 싶은 거 악기 배우는 거 중요해. 그냥 학원 등록 이렇게 해주시고 약간 이런 편이어서 저도 경험에 돈을 쓰는 거에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한번 배워보고 그 다음에 잘 이어갈지 아닐지 한번 해보고 결정하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새로운 걸 배우는데 조금 거리낌이 없는 것도 어머니한테서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최고의 엄마 같다. 최고의 엄마네. 모든 게 최고야. 8번째는 엄마에게는 모든 걸 말해도 괜찮다는 신뢰가 있었어요. 중학생 때 내가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엄마 나 전학 가고 싶어 이랬을 때 내 편이었잖아요. 모든 걸 말해도 좋은데 엄마는 아이러니하게 항상 내 편은 아니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옳은 선택, 나에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 역할의 어른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엄마는 공명정대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엄마한테 어떤 일화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누가 잘못한 것 같아? 막 이런 거 물어보면 엄마가 가만히 듣다가 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래, 엄마가 보기에도 내 잘못이 아니구나. 그럼 진짜 걔가 잘못한 거구나.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가 항상 내 편이 아닌 게 또 좋은 면도 있었어요. 엄마는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가 판단이 잘 안 서면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뭐 이런 것들도 항상 있었고 마음속에 엄마는 뭔가 말로써 사랑한다 우리 딸 뭐 최고다 우리 딸이 제일 예쁘다 막 자랑스럽다 이런 거를 말로 자주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냥 행동으로서는 항상 보여주던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제가 인생의 위기였을 때 그거를 얘기함으로써 이제 모든 조건 없이 다 저를 최우선으로 대해줬다는 게 사랑한다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제가 뭔가 위축되고 자신이 없을 때 저의 가능성을 믿고서 너는 만화라는 길을 가야 돼 이렇게 막 믿고 지원해줬던 사람. 근데 만화라는 게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약간 오타쿠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샛길로 새는 그런 영역이라고만 생각해서 그걸로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그건 거의 뭐 테이블 위로 올라오지도 않는 문제였어요.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걸 해서 성공할 수 있어. 넌 성공할 거니까 우리가 지원해줄게. 이런 분위기가 되게 공고해서 그게 우리 딸 최고다라는 이런 느낌을 되게 줬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하든 간에.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제가 어떤 외모여도 제가 10대 때는 까치머리처럼 짧은 머리에 교복 바지 입고 다니고 팔자로 걷고 막 그래서 다들 저를 남자애라고 오인할 정도였는데 그것이 부모님한테 한 번도 뭔가 문제가 됐다거나 너 머리 좀 길러봐라 여자애가 그게 뭐냐 막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 아빠한테서. 그냥 우리 딸이 멋있다 막 아들이라고 해야겠어? 막 깔깔깔 막 이 정도였지. 그래서 야 이 정도면은 우리 딸이 제일 예쁘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제일 예쁘다고 이제 제일 멋있다고 대우를 해준 거잖아. 내가 어떻게 해도 그 모습을 존중해줬다는 게. 어머니가 특히 가족 외의 사람들을 만나면 딸들 자랑을 해요. 우리 딸이 지금은 뭘 했고 뭐 이번에 무슨 공모전에서 뭘 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따발따발 해요. 나한텐 자랑스럽다고 말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랑하는 거지. 그래서 엄마는 우리가 자랑스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맨 마지막에는 엄마 나 예뻐? 엄마 나 자랑스러워? 엄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대답을 해주셨어요. 피하는 게 아니라 최고지. 그걸 뭐 말해야 알아? 막 이러면서 우리 딸이 제일 예쁘지. 아니면 뭐 우리 딸이 제일 사랑스럽지. 제가 물어봤을 때는 항상 대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의심스러우면 물어보면 되겠구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진짜 엄마의 가장 으뜸 중에 또 하나는 엄마는 본인이 잘못하면 사과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과를 하는 어른, 그것도 사과를 하는 부모가 진짜 드물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거든요. 이게 자기가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그리고 돌아봤을 때 대부분 너가 잘못한 거지만 일정 부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건 엄마가 미안하다. 이렇게 일부분에 대해서도 엄마는 사과를 하시거든요. 그 사과를 해야 잠이 온대요, 자기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어른인데도 뭔가 더 잘하고 싶고 잘 해내가고 싶은 그런 성장 욕구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뭔가 사과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아버지도 비슷했거든요. 아빠가 미안해 막 이런 얘기를 잘 하셨어요. 이것도 정말 어른이 돼서 정말 놓지 말아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구나. 사과할 수 있는 어른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켜켜이 쌓았죠. 진짜 여기까지만 했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웠을 텐데 이야기가. 근데 뭐랄까 이 다음부터 하게 될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은 사실 저희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전면에 이 채널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성소유자, 레즈비언이라는 거를 제가 17살 때 커밍아웃을 해서 10대 때부터 그걸 알고 있었고 어쨌든 여러 가지 굴곡을 거쳐서 한 7년 후에 이제 완벽하게 그걸 지지하고 지원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용하는 단계까지 오셨기 때문에 이런 가정이 굉장히 드물고 되게 특이 케이스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일부러 계속 채널에서 어디 인터뷰 가거나 이럴 때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작용도 있어요.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저런 부모가 세상에 어딨냐 이러면서 타자화하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파라다이스고 내 세상과는 전혀 접점이 없고 위디오는 그렇게 운이 좋아서 저런 엄청난 부모 밑에서 자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저의 어떤 삶의 이야기가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단절되어서 그게 가닿지 않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를 제가 느껴서 그래 어두운 면도 말을 하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너무 최고의 부모님이었던 그런 점들을 막 나열하고 났는데 이제 단점 최악이었던 그런 점들을 쓸 차례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망설여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단점이라는 게 너무너무 복잡한 인과가 있잖아요.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도 있고 경제적인 상황들도 있고 그리고 더 엄밀히 들어가면은 엄마 아빠가 사실 부모가 되기 이전에 그냥 인간 남자 여자로서 제 나이를 생각하면 20대 후반에 저를 낳았으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저보다도 더 어릴 때 갑자기 엄마라는 그런 지위가 딱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내 또래 혹은 나보다 더 어린 나이의 사람이니까 청년이죠, 청년.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삶을 쭉 살아오면서 형성된 그 많은 어떤 것들까지 다 응축돼 있는 단점이어서 사실 딱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기가 너무 무례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그 사람 개인만의 문제였을까? 그 사람만의 책임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계속 파고들고 내가 겪었던 어떤 불행들이 엄마 아빠만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를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더 알게 되니까 그거를 말하는 게 너무 함부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굳이 하려고 쥐어짜서 막 이렇게 막 정리를 했던 이유가 저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는 분들이 비록 짧은 댓글로밖에는 소통을 안 하고 아니면 그마저도 댓글을 안 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무슨 소통이야 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영상을 찍어서 채널에 업로드해서 누군가 이걸 끝까지 막 보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제가 알게 되면 저는 그분들하고 연결되는 그런 연대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뭐라고 이걸 끝까지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다음 영상을 또 기대해 주시는구나. 누군가는 또 코멘트도 남겨주시는구나.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다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연결됨을 느낄 때 약간 덜 외롭고 인생이 조금 살만하고 뭔가 미래가 기다려지고 우리가 함께 도모할 만한 뭔가 일이 있을 것만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번 이야기도 누군가한테는 강렬하게 필요했던 이야기일지도 몰라 하는 그런 연결됨을 느끼고자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어두운 가정사를 얘기하는 게 연대라는 되게 숭고한 의도가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여전히 누군가는 이 이야기가 상처로 들릴 테니까 이 영상을 만약에 저희 가족 중에 누군가 보게 된다고 하면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 네가 아직도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들을까 싶어서 구체성은 조금 최대한 덜어내고 약간 보편성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부싸움이라는 어떤 저의 가정에 있었던 큰 불행들이 저한테 어떤 데미지를 남겼는지. 근데 사실 부부싸움이라는 거는 이제 여타 다른 가정들에서도 이제 흔히 일어나는 어떤 불행 중에 하나니까 뭐 그렇게 특별한 불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느꼈는지를 얘기하는 건 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다 싶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단점을 얘기할 차례예요. 제가 어릴 때 부부싸움이 되게 심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아 이런 성향 차이, 이런 기질 차이 때문에 그렇게 충돌이나 불협화음이 계속 일어났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됐어요. 패턴 같은 것들을. 그리고 왜 그런 기질적인 차이가 충돌을 불러일으키는지를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어머니는 끝장을 볼 때까지 대화를 강요하는 스타일이고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약간 다혈질이. 근데 아버지는 반대로 화가 나면 차가워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화를 차단하고 동굴 속으로 도망가는 사람. 그래서 이제 침묵으로 회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극과 극인 거잖아요. 근데 침묵하고 이때 회피했을 때 씩씩거리다가 가라앉으면 괜찮은데 엄마는 그 침묵도 폭력이라고 느낀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런 것들을 적다 보니까 찾아본 어떤 전문가의 말이 있었는데 근데 갈등 상황에서 약간 침묵으로 일관한 사람 좀 호인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컨트롤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대화를 막 요청하는 사람 왜 그래 무슨 나한테 말을 해봐 막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은 되게 과격해 보이고 가해자처럼 보이죠. 맞아요. 공격자처럼 보이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어렸을 때 1년기 때는 엄마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엄마의 감정 표현이 너무 거칠고 목소리가 항상 크고 행동도 거칠고 이렇다 보니까 엄마가 잘못하는 쪽이라고 생각했고 아빠가 피해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청소년기쯤 되고 나니까 그렇게 대화를 차단하는 방식도 폭력이구나를 제가 경험하기도 했고 왜냐면 친구들하고 그렇게 멀어지는 경험 했잖아요.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아. 이런 상태가 얼마나 나를 서럽고 작아지게 만드는지 저도 막 폭력적으로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다 대고. 나를 아무도 아는 척 안 해주니까. 그 감정이 뭔지 알게 됐고 엄마하고 마음을 열고 돈독해졌으니까 엄마가 저를 갓난아이 때부터 키우기 이전까지 이제 막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렸을 때는 이랬어. 막 IMF가 터지고 막 엄마가 뭐 뭔 일을 겪고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것들을 막 듣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여졌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소리를 높일만 했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아빠가 너무 가해자로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피해자 같고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가해자 혹은 피해자 이런 식으로 그냥 딱 규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처음에는 생각해가지고 누가 더 이 부부싸움의 책임이 큰지를 막 이제 저울질을 하고 싶었나 봐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아버지를 한창 더 많이 미워했던 것 같아요. 미워한 걸 막 티를 내진 않았지만 그냥 속으로 미워 죽겠다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엄마하고의 어떤 유대감이나 연대를 더 많이 돈독하게 만들었던 요인이기도 했어요. 그런 상태로 꽤 오래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생이 되고 다른 것들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성격 차이, 기질 차이 때문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IMF나 경제적 가난이나 뭐 이제 아버지가 겪었던 사회생활의 갑질구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빠도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근데 엄마도 때에 맞지 않는 임신, 출산, 육아 모든 것들 막 아버지가 가정적이었으니까 독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 이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막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뭐 끝도 없는 빚 신뢰의 파탄, 뭐 감정적 배신 뭐 이것저것 나열하면 끝도 없어요. 이제 오늘 밤새야 돼. 그 정도로 불행한 어떤 사건들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한 관계를 계속 뒤엎은 거죠. 그 불행한 사건들이. 그 외부의 사건들 때문에 둘이 막 갈등이 돼서 내부적 사건이 계속 터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너무 큰 사건들이 막 터지면은 이혼할 법도 한데 근데 이혼을 안 하고 자꾸 다시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너무 기괴하다고 해야 되나? 이 정도까지 싸웠으면 다시는 얼굴 안 볼 것 같은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갑자기 엄마랑 아빠랑 따로 만나서 얘기를 했어 이러면서 화해하기로 했어, 다시 잘해보기로 했어 이러는 거야. 근데 저도 약간의 심리적 저항, 한 일주일, 한 달 이 정도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최고의 엄마 아빠 모먼트로 돌아가요. 막 깔깔거리고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막 영화 보러 가고 뭐 뮤지컬 보러 가고 가족 행사하고 식사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이런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무의식 중에 제 기저에 기괴하고 파괴스러운 그런 혼란함이 되게 켜켜이 쌓였던 것 같아요. 파괴적인 자아가 형성되는데 또 한몫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지금은 되게 이성적으로 말하지만 되게 파괴적인 성향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종종 했거든요. 유튜브 영상에서도. 헷가닥 하는 그런 지점이 있으면은 스탑이 안 되고 점점 더 도를 넘어서는 어떤 폭력성으로 제가 이렇게 막 걸어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대화를 끝도 없이 요청하는 그런 것들. 어머니 성향을 좀 받았고. 왜 표정이 왜 저러시죠? 근데 아버지의 성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기를 했을 때 도를 너무 넘어설 것 같다. 그럼 저도 제가 어떻게 될지 무서우니까 그만 얘기하자. 이렇게 하면은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차단하고 동굴 속으로 가요. 엄마 아빠의 기질이 저한테 둘 다 있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엄마 쪽이 조금 더 강하게 묻어 있지만 그리고 이제 폭력적인 상황, 폭력이 되게 익숙한 것이라는 그런 내면화, 그런 상상의 영역도 폭력적인 걸 더 많이 보고 자라면 어린아이가 뭔가 이렇게 따귀를 맞는다던가 물건을 집어 던진다던가 뭐가 깨진다던가 이랬을 때 별일 아니야, 그럴 수 있어, 화가 나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냥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그게 익숙하게 봤던 거니까. 무뎌지는. 그쵸, 무뎌지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이제 부모라는 존재가 거의 뭐 우주와 같은 그런 전체적인 압도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는 존재니까. 근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선택해봐 그러면 못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한테 너무나 중요한 두 존재가 갑자기 서로 막 충돌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그 파급력을 막 끼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는 그 압도적인 무력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되게 주기적으로 겪은 거예요. 어쩌면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본질적으로 계속 파고들다 보면 내가 태어나서 이 일이 이렇게 꼬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K 자녀들의 약간 원죄의식 같은 거죠. 네가 태어나는 바람에 이런 얘기를 안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런 원망을 너 때문이야 라고 말은 안 했지만 싸우는 경위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 보면 결국 그 얘기까지 가요. 딱 그맘때에 너를 임신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 하는 것까지 가는데 말은 너무 상냥하지만 그 말에 담겨있는 그 내용은 그럼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가잖아요. 결국에는. 사실 이렇게 정기적인 어떤 부부싸움이 크게 터지는 거를 원천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진짜 부부 상담을 받는다든지 둘 다 심리 상담을 받는다든지 어떤 그런 본질적인 해결과 치유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화해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로 우영우영 어쨌든 얘기를 잘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재결합을 계속 했으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불안한 거예요. 이 행복감이 우리가 화목한 이 상태가 언제든 와장창 깨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게 달라질 수 있어 라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어렸을 때부터 눈치도 되게 빨라지고 어머니의 눈빛, 말투, 그냥 걸음걸이, 아버지의 컨디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오늘 일이 터지네 안 터지네 경중까지 느낄 정도였어요. 10살, 9살 되는 아이가 그런 걸 느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뭔가 싸움이 터져서 걷잡을 수 없어지는 그런 유독 심한 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되면은 너무 어렸을 때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덜덜 떨면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마 그맘때쯤 신이 없구나를 뼈저리게 느꼈는데 처음에는 기도를 했거든요. 뭐 하나님, 뭐 부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신은 없고 그럼 신 말고 다른 말을 혼잣말을 막 중얼중얼 거리는데 뭐냐면은 이 극도의 스트레스 있잖아요. 손발에 부들부들 거리는 그 극도의 스트레스를 이제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막 상상을 해요. 내가 엄마 아빠를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상상을 해요. 아니면 그 칼로 나를 막 찌르는 상상을 해요. 내가 막 자해를 하면 엄마 아빠가 놀라서 싸움을 멈출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
아니면 너무 시끄러워 미칠 것 같으니까 그냥 제발 그만해 이래서 그냥 누군가를 찔러 죽이면은 공평하지 않아. 한 사람만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 죽여버리자 이런 식으로 다 죽이고 나면 드디어 고요해졌다. 드디어 싸움이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이런 상태로 고요한 그 엔딩 그걸 막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계속 중얼중얼. 근데 이 과정이 너무너무 슬픈 게 엄청난 죄책감으로 제 안에 뿌리 깊게 내리거든요. 왜냐면 어떤 괴물이 자기 부모님을 찔러 죽이는 상상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착한 아이가 아니야. 난 괴물이야. 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지? 이런 나를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 엄마 아빠도 모르게 해야 돼.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나날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차단하고 회피하고 폭주하는 엄마를 술 취한 엄마를 내버려두고 그냥 가버려서 시간이 지나면 늦지막이 돌아와. 그러니까 폭주하는 엄마를 감당하는 건 나인데 근데 엄마가 너무 무섭고 동시에 너무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엄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과 동시에 엄마가 죽으면 절대 안 돼. 난 엄마가 죽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어느 날 엄마가 나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엄마의 죽음이라는 것이 제 내면 깊숙이 정말 깊숙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죽을까봐 엄마가 나 때문에 죽을까봐 그거를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의 코어 감정이고 플러스 그것을 내가 마음속 깊이 바랬다는 것이 너무나 큰 죄책감이어서 제가 끝끝내 엄마의 어떤 정서적인 그거를 놓지를 못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내가 진짜 놔버리고 그냥 나 몰라라 해버리면 아빠처럼 그러면 진짜 엄마가 어떻게 돼버릴까봐. 나중에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들었는데 그때부터 네가 남편의 역할을 한 거야. 엄마의 배우자 역할을 한 거야. 넌 어렸지만 경제력도 없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엄마의 버팀목이 네가 된 거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 때 그리고 술 한 잔 걸쳐서 거나하게 취했을 때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런 얘기를 아빠한테 토로하지 않고 어린 딸한테 한 거죠. 장녀한테. 그러면서 나는 엄마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엄마의 기분을 금방 풀어주는 재주가 있었어. 근데 그거를 왜 아빠는 못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그 많은 것들을 막 다른 시각으로 보고 나니까 최고의 엄마 아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자기를 그 지경으로 내몰고 어떻게 보면 자해죠, 자해.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고 몸을 망가뜨리고 폭주하면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겠다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보이는 게 엄마가 죽을까봐 극도로 두려워하는 상태를 만들지 당연히. 아빠도 아빠대로 최악의 아빠였구나. 남편 역할을 못한 게 최악의 아빠였던 거구나. 그리고 엄마도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그렇게 어린 자녀한테 그냥 다 적나라하게 보일 수가 있었나. 절대 어린아이가 보면 안 되는 장면들이었는데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한들 정말 최악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하지만 다음 맥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던지고 싶어요. 어때요?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저희 가정사에 대해서 들으니까 얘기하는 게 괜찮으실지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보시지 않을까 싶어서 차라리 어쨌든 지금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맥락이 이런 일들을 연인과 공유했고 그게 어떤 발단이 되어서 그런 관계가 되었다 이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면 이 부분에서는 좀 드러내시는 게 나중에 가족분들한테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솔직한 모습도 좋지만 그 부분 걱정스러워.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적나라하게까지는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또 저는 한편으로 되게 위주님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위주님은 용기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내시는 분이고 위주가 위주로서의 위주의 행동을 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이 나서 저는 오히려 이 과정이 위주님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그 가족분들한테 상처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위주님한테 필요하다면 그거 일단은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부모님 좀 나몰라라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떡하지 난 나몰라라 했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잔인함일 수도 있는 와이나 keep going. 좋네요. 많이 낫겠고. 그러게요. 그런 생각도 있나 봐요. 너무 상처받았던 거를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원망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나는 엄마 다 이해해, 나는 아빠 다 이해해.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 마음속 깊숙이 어떻게 나를 그 지경으로 만들 수가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게 있나 봐요. 아직도 이게 해소가 다 안 됐나 봐요. 그래서 한편으로 엄마 아빠가 이런 영상을 보면 너무나 슬프고 상처받겠지? 자기 자녀한테, 자식한테 그런 시간들을 남겼다는 걸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니까 뭐 죄스럽겠지?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봐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나 봐요. 이제 거울을 들이대는 거죠. 덜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과정은 그냥 저한테 치유의 과정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포커싱이 이제 러브스토리로 다시 돌아오는 건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애인하고 이제 설레는 첫 홈데이트가 있던 날 밤에 갑자기 우리 집안 가정에서 이제 크게 싸우는 사건이 또 터진 거예요. 제 멘탈도 같이 터졌죠. 동생이 그렇게 저한테 새벽에 전화해서 SOS를 할 정도라면 평소보다도 유독 더 큰 싸움이었고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팍 터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이제 힘든 싸움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심정은 진짜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속으로. 와, 왜 하필 지금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이 있었는데 굳이 왜 지금이야? 이러면서 당시에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썸녀 쌍쌤님 앞에서 그것도 너무 적나라하게 같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전화를 받고 돌아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설명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가정사 맥락에 대해서. 근데 어쩌겠어요. 막 감정은 막 요동치는데 일상이 막 붕괴되었는데 이거 말을 안 하면 그냥 흐지부지 관계를 잃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설명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연애 초반 혹은 연애 감정이 있는 초반의 관계에서 가정사? 그것도 딥하게 어두운 가정사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한번 사귀고 좀 돈독하니 유대도 많이 형성된 상태에서 말을 해도 파급력이 센 건데 나한테 이런 불우한 시절이 있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근데 막 정식으로 사귀는 것도 아니고 썸 타는 초반에 상대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도망가겠거니 저라도 도망갈 것 같은 거예요. 알겠는데 너무 감당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정말 미안한데 빠이 막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먼저 도망간 건 아니고 도망갈지 남을지 기회를 주는 거니까 난 할 만큼 하는 거야. 이 정도면 성숙한 대처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애인한테 설명을 했죠. 애인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이거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애인이 그때 당시에 저한테 되게 힘이 돼주는 긴 장문 톡도 보내주고 그랬었어요. 가장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는 어떻게 보면 저의 잘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얘기들을 쭉 듣더니만 애인이 도망가자, 나랑 같이 도망가 이런 식으로 저를 데리고 냅다 제주도로 너무 멋있다. 고등교야 뭐야. 진짜 저를 데리고 냅다 제주도로 튀었어요. 그냥 와. 너무 멋있어. 모든 걸 그냥 팽하고 너랑 상관없는 일을 하고 치고 그냥 일단 나랑 가자 이런 식으로 제주도 비행기표를 당장 끊고 좋은 호텔과 맛집 투어 일정을 쫙 싸가지고 넌 몸만 가면 돼. 웬일이야. 저는 약간 이제 멍한 상태여가지고 이 감정이 이제 태풍의 눈에 와 있는 것처럼 멍한 상태여서 쌍새가 하자는 대로 사람이 하자는 대로 그래 알았어 그러고 쫄래쫄래 따라가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너무나 신박한 경험이었어요. 그 제주도 여행이. 왜냐하면은 저는 불행으로부터 완벽하게 도망을 가본 경험이 그때가 처음인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책임에는 결국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또 일면이 있는 거니까 내 책임도 있는 거야. 그걸 책임져야 돼 나는. 이런 게 항상 맨 밑바닥에 깔려있던 기저였기 때문에 근데 그냥 다 모르겠고 그냥 나 따라와 이러면서 끌려가고 나니까 근데 하필 또 그때 제주도가 겨울이었는데도 너무너무 찬란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목욕도 하고 그냥 맛있는 음식 맛집 가서 먹고 파도 소리 들으면서 멍하니 그냥 예쁜 그 해변가 카페에 앉아서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입사를 한 1주, 2주 정도 앞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그게 내가 놀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게 반 정도 있지 않았어? 겸사겸사 출근하기 직전에 마지막 여행 이런 식으로 내가 도망가고 싶었는데 잘 됐구나 이런 거 아니야 지금? 그런 걸지도. 뭔가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이 아름다움과 이 평화로움이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 이 상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게 비현실인가? 저게 비현실인가? 나 지금 어디쯤 와 있지? 막 이런 상태이면서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이렇게 ปุ๊ 빼가지고 자 아름답고 좋은 것만 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제주도에 떨궈 놓았다는 게 그게 가능하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최고로 불행한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사람 뭐지?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태가 말이 아니었으니까 막 울다가 웃다가 이게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도 모른 채 막 그런 시간들을 잠깐 보내고서 약간 이제서야 이 사람한테 거칠게 아무렇게나 막 되는 대로 막 말한 거 말고 조금 정리를 해서 제대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떠날려면 떠나 모르겠다 이러시고 자포자기로 뭔가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다면 지금은 좀 더 얘기를 해줘도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 제주도를 갔다 오고 나서도 대화를 되게 많이 했어.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약간 폐허였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감정 기복도 막 출렁거리고 있었고 좋을 땐 있다가 막 울 때도 있었다가 그랬는데 그때마다 좀 띄엄띄엄 이 사람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나 엄마하고의 관계나 아빠한테 막 쌓였던 그런 것들 막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뭔가 자포자기하는 심정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저도 조금 차분해진 거예요.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았고 이 여파가 한참 걸릴 것 같은데 그런 감정을 계속 전이받으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특히나 그리고 자주 얘기를 듣는 사람이었고 만날 때마다 같은 얘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하게 우울한 얘기를 되게 막 즐겨도 모자랄 그 이제 설레는 이 썸 타는 초기인데 만날 때마다 그런 이제 싱숭생숭한 얘기를 막 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네가 조금 지치면 지친다고 말을 해주고 너무 팽 하고 완전 쌩까버리면 또 도리가 아니니까 그냥 얘기 좀 들어주다가 이제 서서히 멀어져도 난 이해된다. 이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네가 나를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이거를 너한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염치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애인이 저한테 감동의 고백 편지를 줬어요. 대박. 이분들께 한번 보여주세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보셔야 돼요. 너무 쩔어. 그 고백 편지를 낭독하려고 합니다. 와우. 그 편지가 또 길어요. 전문인가요? 네, 전문. 대박. 어디 도망가세요. 자, 시작합니다. 체리나, 안녕. 역에서 너를 세 번째로 만나고 나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생각을 정리했거든. 그러다가 문득 너에게는 꼭 고백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 꼭 고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고백을 해야만 이어지거나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심지어 보통의 행동 규범 벗어나 보자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번엔 정식으로 고백을 하고 싶더라. 근데 두 번째 만났을 때 내가 그랬지 우리 잘 될 것 같지 않아? 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가 될 것 같다는 느낌으로 한 말이었어.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잘 될 것 같다고. 우리의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의 관계도. 근데 사랑하는 사이가 된 지금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드네. 우리가 잘 될 것 같다고. 우리는 각자에게 닥치는 새로운 문제들을 늘 현명한 방식으로 또는 어설픈 방식으로 어떻게든 풀어 걸어온 사람들이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이 있잖아. 그래서인지 너랑 있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아. 내가 모르는 건 네가 알고 있고 네가 모르는 건 내가 알겠지 뭐. 쉽게 오는 감정,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되게 귀한 거라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아니까 좋은 팀메이트가 되자. 이 관계를 소중하게 갖고 나가보자. 너랑 내가 하면 뭔가 좋은 게 만들어질 거야. 너 수업 끝나고 너의 학교 근처 카페에서 내가 어느 시간대가 좋고 석양이 좋고 등등 줄줄이 말했을 때 너는 나에게 네가 좋아하는 게 많아서 좋다 라고 말하고 우리는 둘 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잖아. 우리는 그런 사이잖아. 그 말에 난 또 빗장이 풀려버렸지. 우리 모두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많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사랑하잖아. 근데 너는 너의 영역을 계속 나의 영역에 이어붙이고 있어.
나는 그 영역들이 익숙하진 않지만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 영역이 자꾸 넓어져. 너의 영역은 내 영역과 비슷하면서도 달라. 그리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고 나는 너의 드릴에도 관심 있고 이거는 제가 막 디깅한다 그랬잖아요. 드릴을 막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표현한 비유예요. 너한테도 관심 있고 그렇게 뚫고 들어가서 결국 가닿고 싶은 게 뭔지에도 관심 있고 너도 그렇겠지? 난 이런 과정들이 좋아. 내가 모르거나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너의 크고 작은 밝고 어두운 영역들을 네가 꺼내놓을 때마다 나는 자꾸 너에게 반하거든. 근데 난 이 호기심이 멈출 것 같지가 않아. 왜냐하면 넌 너의 과거의 영역들을 꺼내놓으니까 곧 익숙해지고 예상 가능해지고 지루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랬다면 내가 예전역에 다 파악했겠지? 네가 현재와 미래에 반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너의 영역인데 너의 새로운 영역들이 어떻게 지루할 수 있겠어. 나한테 지금의 넌 네가 좋아하는 매일 먹어도 안 질리는 신기한 밥, 몸에 꼭 맞는 그 밥이고 매일 밤 기어들어가도 매일 아침 나오기 싫은 전기장판이야. 생각해봐, 넌 이게 질릴 것 같다? 말하면서 너했어. 비유가 너무 난 너한테 내 번호를 준 순간 이미 너를 선택한 거야. 진짜 잘 쓴다. 그 정신없고 졸리고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나는 형형하게 실제하는 너의 특별함을 나도 모르게 내 머리보다 빠르게 몸이 느꼈고 이게 뭔진 몰라도 아무튼 붙잡긴 해야겠다고 느꼈던 거야. 머리보다 먼저 내 몸이 널 원하는데 그리고 몸이 머리한테 정신 좀 차리라고 빨리 좀 머리 좀 굴려보라고 하는데 난 한 번도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당황스럽기도 해. 그치만 어쨌든 네가 내 몸 건강에 좋다니 믿어봐야지. 연프 1위. 연프 1점. 나는 너의 특별함과 가치를 가장 가까이에서 닦아주고 예뻐해주고 주변에 그걸 자랑할 거야. 너의 가치를 가장 잘 알아보는 사람은 나야. 왜냐하면 내가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나는 이런 방식의 고백을 꿈꿔왔는데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믿고 말하게끔 말하는 사람 만나지 못했어. 지금 내가 이런 말로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 있다니, 그런 사람을 만났다니 솔직히 믿기 어렵다. 그런 사람이 어딘가에 또 존재할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너고 나는 너를 놓칠 생각이 없어. 미안 막 이러고 이런 이모티콘 있어. 이상하게도 너랑 헤어지는 상상을 해도 괴롭거나 슬프지가 않아. 훨씬 더 깊은 곳이 너랑 만나 있어서인가 봐. 그래도 다시 한번 내 눈앞에 있는 너를 일부러 놓칠 필요는 없지. 네가 놓으라고 하는 순간에만 미련 없이 놓을 거야. 너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뿐만은 아닐 거야. 당연히 그렇지만 너의 가치를 알아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너의 가치에 걸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너에게 좋을 거야. 그래야 네가 더 빛날 테니까. 그리고 그건 나를 위해. 내 선택권은 끝. 난 이미 널 선택했고 이제 선택권은 너에게 있어. 나를 선택하도록 해. 이게 고백 편지예요, 고백 편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네가 이야기했듯이 시간이 말해주겠지. 그치만 그 시간도 때로는 오판을 할 테니 그 시간을 초월해서 그 시간이 마치 알 수 없고 그 시간도 말할 수 없는 걸 내가 지금 말할게. 나는 너를 언제나 사랑하고 있을 거야. 이제 정식으로 나의 팀메이트가 되어줘. 너의 가치에 걸맞는 나를 선택해. Say yes. 이거를 작사를 했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이거 출판을 했으면 돈이라도 벌었을 텐데. 아직 안 끝났어요. 고백을 언젠간 꼭 해야겠다라고만 생각하고 언제 말할지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오늘 문득 너를 만나면 고백을 해야겠다. 고백하고 싶다 지금이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 사랑이 뭔지는 몰라도 난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기로 했어. 당연히 예스라고 했겠지? 사랑해. 내 몸과 마음에 머리에 꼭 맞는 그리고 자꾸 더 나아지게 만드는 아주 오래된 친구 같은 내 사랑. 네, 2019년 1월 7일 월요일 지연들이 진짜 최고. 진짜 최고의 여친. 제가 이 편지를 받고서 진짜 펑펑 울었어요. 나는 이 사람을 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정식으로 고백 편지를 줘버렸어. 그래서 이게 이 감정의 어떤 기복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지만 이제 감정 소모되는 것도 다른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힘든 얘기만 계속 듣다 보면 피하고 싶어지잖아요, 점점. 그래서 그거를 저도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밝은 모습도 보이려고 나름 애썼나 봐요. 근데 한편으로는 더 밑바닥까지는 말을 못한 영역들이 그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켠에 약간 두려움이 있었는데 모든 걸 알면 이 사람이 도망갈 거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네가 나한테 보여주는 것들이 어떻게 지루할 수가 있겠어라고 나한테 말해주니까, 그리고 이 호기심이 안 멈출 것 같아 막 이러니까 뭐야 이 여자 말하면서 막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하자면은 약간 이 사랑하는 마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공존할 수 있구나를 이제 그맘때 사랑하게 된,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계속 돌아봤어요. 그 많은 일들이 나한테 남긴 어떤 상처와 흉터들을 돌아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살짝 말했지만은 그냥 부모라는 처지를 부여받기 전에 그 이전으로도 딱 돌아가면은 그냥 인간 생각해봤을 때 어쨌든 그런 삶을 켜켜이 살아오다가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막 이렇게 터진 건데,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쭉 살아온 똑같은 입장이었으면 난 좀 달랐을까? 내가 뭐가 더 대단해서? 저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 내가 진짜로? 저게 최선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계속 드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원망의 마음과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나를 다독이는 마음이 동시에 드는 거죠. 애잔하고 뭐 다 알겠는데 어쨌든 그냥 나와 다른 삶을 사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분리해야 된다는 생각에 도달했어요. 부모가 나한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영향을 끼치는데 그 영향을 절대적으로 내가 받고 절대적으로 거기에 휘둘려야 된다는 건 아니었구나. 이거를 좀 깨달은 거예요. 어떤 영향이 확 왔을 때 그 영향을 내가 해석하고 내가 그 영향을 받아들일지 말지도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그 영향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차단하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였구나. 제주도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구나. 거기서부터 완전히 도망가서. 근데 그래도 되는 거구나. 왜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들 나를 비난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왜냐면 그 영향을 끌어안고 살아갈 인생은 저잖아요. 엄마 아빠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그 영향을 어떻게 처리할지 선택하는 거는 내 문제였고, 내가 어떻게 선택해도 나만의 정답인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좀 편안해졌어요. 어떤 막 오락가락한 그 감정이 들어도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감정을 아예 안 느끼고 싶어 이러고서는 나 도망가는 게 필요해 어디든 가자 이러고서는 다 차단해버리고 도망가도 괜찮은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불행을 잘 핸들링하는 방법? 이런 거를 좀 배운 것 같아요. 이번 에피소드는 단순히 저의 불행을 막 전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뭔가 저는 사람들이 좀 전체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에 관해서도 그렇고, 위듀라는 사람은 뭐 레즈비언인데 웹툰 작가고 뭐 예술하니까 예체능 하니까 그렇게 뭐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지. 회사 안 다니니까. 플러스 뭐 저런 다 수용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운 좋은 가족들을 한테 태어나가지고 부모한테도 커밍아웃하고 어플리로 사는구나. 그렇게 그냥 딱 단면만 보고서 판단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다른 면도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고, 또 마찬가지로 그게 부모가 됐든 다른 형제 자매가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의 전체를 알아가려고 했으면 좋겠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내가 봤던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전체는 아닐 거야 라는 어떤 가능성을 그냥 열어두고, 어떤 사건이나 누군가하고의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주는 그런 힘을 사람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복합적인 거구나를 알았을 때 좀 더 너그럽고 조금 더 다정해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편지를 받았잖아요. 고백 편지를. 사건은 이미 터져버렸고 핵폭탄은 터졌고, 이제 부모에게서 받은 이 영향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 이제부터 이제 찬찬히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결정을 할 건데, 그냥 너무 혼란한 그 와중에서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이 사람만은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거를 되게 확실히 느꼈거든요. 그냥 그 전에는 내가 놓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서서히 멀어지면 내가 놔줄게. 더 붙잡지 않을게. 약간 이런 마음이 강했는데 그 고백 편지를 받고 나서는 아 이런 사람은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면 안 되겠다. 물론 이 사람이 나 너 싫어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내가 꼭 붙들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편지로 답장을 썼어요. 그것만 읽고 끝낼게요. 민망하네.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어서 약간 초대한 것도 있거든요. 증인같이. 어머? 어머. 사랑하는 나의 정인 지연에게 안녕 지연아 나 채린이야. 갑자기 이런 편지를 줘서 깜짝 놀랐지?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할 이야기는 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니까 심장 꼭 잡아. 나는 있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널 기다려왔어. 너도 알겠지만 내가 첫 실연을 하고 절망에 빠져있을 때 나를 다시 일어나게 했던 다짐이 있어. 그게 뭐냐면 멋진 사람이 되자. 내가 멋진 사람이 되면 나만큼 멋진 사람이 날 알아봐 줄 거야. 그러면 그 사람과 사랑할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행복해지자. 할 수 있어 문채린 이러면서 후후 꼬꼬마 채린이가 참으로 기특하다. 그때 했던 다짐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고 널 놓치지 않을 수 있었고 운명처럼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나는 너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금방 스쳐 지나갈 그저 그런 인연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운명을 함께 걸어갈 파트너로서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같은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깊은 믿음이 있달까. 어릴 적에는 꿈꾸고 상상만 했지만 지금은 내 눈앞에 형형이 실제해. 이젠 앞으로 나아갈 때라는 확신이 든단다. 내가 꿈꾸던 삶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들을 모색할 때 말이야. 내가 꿈꾸던 삶은 뭐냐면 나와 동등함을 유지할 수 있는 본인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서로의 세계가 상호 보완적이어서 서로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말이 통하고 몸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서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과 평생 함께 하겠다는 맹세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닮은 아이 한 명, 나를 닮은 아이 한 명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늙어가는 꿈이 있어.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이야. 어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벌써 반이나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반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의 한 걸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단다. 여기까지는 내가 꿈꾸던 삶에 대한 이야기이고 나 혼자의 생각이어서 너의 것들이 궁금해. 네가 꿈꾸던 삶은 어떤 삶인지 나와 함께 갈 생각이 진지하게 있는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나와 논의하고 싶은지 등등.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지연 넌 내가 찾던 그 사람이고 난 너와 꿈을 그리던 삶을 살아가고 싶어. 결혼식도 올리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축하받고 싶고 같이 살고 싶어.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너와 일상을 공유하고 또 각자의 일들을 응원해주면서 함께 성장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어. 부모로서 겪는 모든 일들을 너와 함께 감내하고 싶어. 그렇게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면 내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 들고 네가 좋아하는 낙조 풍경 앞에서 너의 깜찍한 꽁트에 한박 웃음 지으며 여전하다고 놀리고 싶어. 그리고 여전해줘서 고맙다고 행복하게 눈을 감고 싶어. 진심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나랑 결혼해 줄래? 아니 나와 결혼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각오를 다져주겠니?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각오를 해주겠니? 난 각오했어. 난 널 선택했어. 부디 너의 선택도 나와 같기를. 내가 상상했던 프로포즈와는 조금 다르지만 어떤 방식이 최고의 방식인지 모르겠어. 내가 너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이른 고백은 아닐까? 그것도 모르겠어. 너에게 커밍아웃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면서도 당당하지 못할 게 뭐 있나 싶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설령 오늘의 이 편지가 갈 곳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아. 있는 힘껏 사랑하고 살아갈 거니까. 지금 이 순간이 나는 무척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내가 내민 손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아. 붙잡더라도 괜찮을 거야. 우린 괜찮을 거야. 너의 선택에 맡길게. 오로지 마음이 향하는 대로 결정해줘. 사랑해. 지연. 네가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네가 있는 삶을 선택한 문채린 씀. 결혼식 아니에요? 결혼식? 진짜 프로포즈 아니에요? 2019년 2월 3일. 이게 맨 마지막이 킥이에요. 네가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네가 있는 삶을 선택한 문채린 씨. 저는 그런 관계가 가능한 사람을 되게 바랬었거든요.
독립된 각자만의 세계가 있어서 서로한테 의존하진 않지만 서로를 선택하는 그런 관계. 근데 이게 약간 커밍아웃의 압박과 어우러져서 약간 프레셔가 갔을 거예요. 본격적인 커밍아웃 프레셔가 시작됩니다. 이제 이게 다음 이야기랑 이어지는 건데 본격적인 커밍아웃. 예고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절절하게 사랑하면 뭐해? 결혼식을 하려면 부모님한테 알려야지.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약간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꼰대 같네. 만약에 쌍세님이 부모님한테 전 절대 말 안 할 거야. 나는 커밍아웃해서 오픈리로 살 생각은 없어. 이런 게 아예 탁 못을 박아버렸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꺼냈을 텐데 해야겠지 언젠가? 약간 이런 톤이었거든요. 그거를 안 할 순 없지 당연히. 약간 이런 톤이었어요. 그래서 그 언젠가가 지금이야 라고 내가 말해주면 되는 거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이 고군분투를 나와 같이 해주겠니? 라고 약간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의 다음 이슈는 커밍아웃 문제가 됩니다. 아, 오늘 정말 대장정이었다. 이번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도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